절실히 요구되는 제도 개혁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깊은 수렁에 빠진 대한민국, 이제 더 이상 정치 개혁은 미루면 안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987년 국민의 손으로 직접 대통령을 뽑은 직선제가 관철된 해입니다. 우리는 그때부터 진정한 대의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나이가 35세가 된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정치를 하고 있습니까? 여와 야가 토론과 설득하는 대화는 국회에서 실종되었습니다. 대신 호통과 야유, 삿대질, 늑장 개원, 집단 퇴장, 등원 거부, 법정 기일을 넘긴 예산안 처리 등 열거하기 힘든 비정상적인 정치가 일상화되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대통령은 야당이 다수인 국회와 강대강으로 맞서며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법안을 거부하고 국회에서는 채택되지도 않은 인사의 임명을 강행합니다. 국회는 사사건건, 특검과 탄핵 위협으로 대통령의 통치에 대한 반대를 위한 반대로 일관합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민주주의란 무엇일까요? 어떤 것이 과연 진정한 민주주의일까요? 첫째, 민주주의는 법 질서 하에서 작동되는 정치 체제입니다. 모든 정치 행위는 관행이 아닌, 예외가 아닌 법과 원칙을 기반으로 한 근거가 되는 작동되는 법치입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원칙적 이해에 기초합니다. 대통령 그리고 국회의원까지 포함해 그 누구도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법정의입니다. 민주주의는 사법정의라는 기초 위에 서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몇 년 이상 장기간 지연되는 재판이 허다합니다. 권력형 사건일수록 대법원은 판단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죠. 또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최종적이어야 합니다. 그 누구도 그 판결에 이의 제기를 하지 못한 그 여지 자체가 없는 완결성을 지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각자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달리 해석되는 것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일부 판사들이 개인적 사상과 이념을 잣대로 삼기 때문입니다. 사법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면 법치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합리적 대화가 아닌 일방적인 떼쓰기와 맥락 없는 집단 행동이 일상화되는 사회가 돼버리고 맙니다. 사법부가 다시 정상적으로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새로 부임한 대법원장께서 이 엄중한 임무를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둘째, 진정한 민주주의는 정치가 윤리와 도의, 가치와 철학, 그리고 합리적 설득에 따라 운영되어야 합니다. 사회 정의에 대한 신념이 일관되고 곧아야 합니다. 좋은 법과 나쁜 법의 기준은 시간에 따라 다른 것이 아니라 예측 가능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여당 때는 관심이 없던 법안도 야당이 되고 나면 갑자기 통과시키고 관심이 있던 법안은 아예 상정조차 하지 않는 웃지 못할 천국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주화 35년이 지난 오늘의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정책이 여야 정당들이 사수하고 지켜야 할 것인지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 정당들이 국민에게 약속한 정강 정책과 당 이념을 따라 정책을 만들고 끝까지 관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셋째, 다원성은 또 다른 민주주의의 척도가 됩니다. 1인 혹은 소수의 통치를 극복하는 것이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의 모습입니다. 현대 자유민주주의를 다원적 민주주의라고 부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원성은 자발적 정치 참여를 촉진하는 중요한 민주 자원이 되기도 하지만 갈등과 분열의 연료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다원성이 갖고 있는 태생적인 장단점이기도 하죠. 그런데 다원적이어야 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경쟁과 대립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야 정쟁의 이원적 구조는 이제 고착화되어 버렸습니다.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야 할 양당의 당내 민주주의는 실종되었고 소수에게 다수가 끌려가는 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대체 어떻게 해야 사업 정의가 숨쉬고 정치가 예측 가능하며 다원성이 숨쉬는 진정한 민주주의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민주주의의 문제는 권력의 동맥경화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많아서 생기는 권력의 집중 현상, 그리고 권력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생기는 독점 현상을 우리는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본질적으로 바로 여기 권력의 독점과 집중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지금 35살이 청년이 되고도 어릴 때부터 입던 짧아진 87 체제와 관행이라는 옷을 걸치고 옴짝달싹 못하고 있습니다. 1987년 이후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을 제외하면 총 7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임기 후 평범한 인생 말년을 즐긴 대통령은 단 3명에 불과했습니다. 7명 중 2명은 구속되어 옥살이를 치렀고 스스로 생을 마감한 대통령이 1명, 탄핵 후 옥살이를 하다가 풀려나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박탈당한 한 명이 있습니다. 반이 넘는 대통령이 임기 후 평범한 시민으로 되돌아가지 못한 채 불행한 대통령으로 나왔습니다. 1789년 대통령제를 처음 도입한 미국의 경우 전직 대통령은 나라의 어른으로서 국가의 슬픔과 역경이 닥칠 때마다 국민 앞에 함께 나서서 슬퍼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며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 텍사스를 덮친 태풍으로 91조의 경제적 손실과 집과 일터를 잃고 좌절하던 수많은 수해 피해자들 앞에 전 현직 대통령 5명이 함께 모여 위로를 전하는 모습은 어떻게 민주주의를 운영해야 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언제나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이 같은 모습을 볼 수 없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87 체제의 제도적 결함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정치학적으로는 민주제도의 가장 핵심적 특징을 표현하는 요소는 견제와 균형입니다. 민주주의라는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게 지탱하는 견제와 균형은 두 개의 바퀴와 다름없습니다. 민주주의는 제대로 그래야 작동할 수 있고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되려면 입법, 사법, 행정부 3권 분립을 통해 상호 견제되어야 합니다. 87 체제의 가장 큰 문제는 대통령직 하나에 너무 많은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집중된 권력의 가장 강력한 힘의 원천은 바로 고위공직자 임명권입니다. 2020년 출간된 저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정부 부처, 즉 국무총리, 장차관급 140개 이상입니다. 공공기관의 장, 임원, 감사 등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공공기관이 200개가 넘습니다. 여기에 장관이 임명하지만 대통령이 영향을 미치는 정부 부처 국실장급이 350개 이상 있고 고위공무원이나 부처 산하기관 임원 등 대통령실의 의중이 반영되는 곳이 18,000여 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헌법 74조에 따라 군 통수권자로 3군 인사까지 합하면 대통령은 어림잡아 18,500명의 공직자 임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입니다. 임기 5년 동안 매주 70명가량의 공직자를 임명하는 셈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활동을 연구한 연구기관은 연방 국가인 미국의 경우 대통령이 4년 임기 동안 임명하는 고위공직자 수는 4,000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3억 4천만 명의 인구를 가진 미국이 인구 5천만 명의 우리나라에 비해 4분의 1도 안 되는 고위공직자를 임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이렇게 많은 고위공직자를 임명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임명권은 통치의 수단으로 활용해 충성 조직을 구축하며 적어도 집권하는 동안에는 절대 권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저명한 정치인이자 작가인 액튼경은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고 했습니다. 권력의 집중과 독점으로 인한 동맥경화가 악화되면 반드시 비효율과 부패가 발생한다고 볼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의 희망은 다음의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책임총리제와 책임장관제의 강화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대통령의 임명권을 대통령 스스로가 총리와 장관에게 일부 위임하도록 해야 합니다. 총리에게 임명권을 대폭 이양하고 장관들이 각 부처의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대통령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장관 중심으로 각 부처가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 관리 책임은 각 부처 장관에게 이양해 관리하고 국무총리는 국무조정실을 통해서 각 부처의 인사와 정책 실행 평가, 부처 이기주의에 대한 평가 등을 철저히 수행하게 해서 실질적으로 효율적인 작동하는 정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현행 헌법의 개정 없이 일종의 이원 집정부제의 효과를 볼 수 있고 책임총리제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국내외 다양한 의견들이 대변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의석이 특정 정당으로 쏠려있게 되면 설득과 타협의 절차를 무시하고 주요한 법을 단독으로 통과시키는 등 민주주의 원칙에 바람직하지 못한 일들이 자행되기도 합니다.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이 같은 제도적 결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단원제 국회를 양원제 국회로 개혁할 것을 권고합니다. 전 세계 국가의 40%에 해당하는 81개국이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양원제의 핵심은 권력의 분산과 중앙과 지역의 이익의 구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원제 국가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점은 바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한 정당에 집중되어 독점적 지배력을 가지면 비효율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양원제의 장점은 권력을 분산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양원을 동시에 장악하고 있을 가능성을 2년의 시차를 두고 선거를 치를 경우는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독주와 비타협적 정치 행태로 바람 잘 날 없는 우리나라의 국회 현실에서 상원의 비토를 통해 견조할 수 있게 됩니다. 국민 여러분,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한국적 대민주주의의 핵심적 결함은 대의성에 대한 그릇된 해석에 기인합니다. 하나 피트킨이라는 학자의 정의에 따르면 대의성은 국민의 권한을 완전히 넘기는 신탁과 공동의 이익과 공동선을 정치 대리인의 뜻으로 구분됩니다. 대의민주주의 국가가 실패하거나 혼란이 생길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두 개념이 혼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인들은 선거를 통해 국민에게 정권을 넘겨받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신탁권을 부여받았다고 믿고 있는 것이지요. 반면 국민은 당선된 국회의원이 공익과 국민을 대신해서 이익을 대변해달라고 하는 대리인으로 임명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치인과 국민의 괴리가 바로 여기서 대민주주의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인은 선거에서 정권을 위탁받았다는 자의적 해석으로 신탁 정치만을 고집해서는 안 되고 국익을 우선으로 두고 다수 국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치 행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초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이 도입될 당시 국회의원의 양심에 따라 정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국민을 대신해 공익을 위해 양심의 거리낌 없이 정치하라는 대리 정치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죄를 지어도 회기 중에는 검찰의 조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다면 이는 본질에 어긋난 것입니다. 이제 과감히 폐기해야 할 때입니다.
헌법 46조는 국회의원의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46조 1항 국회의원의 청렴의 의무가 있다. 2항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고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 3항에서는 지위와 특권 남용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두 번째 의미인 대리인으로서의 신성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자신들이 선거에서 국민들에게 정권을 부여받았다는 그릇된 해석으로 자기만의 정치,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정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희망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대의 정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국민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를 위해서 각 선거의 정족수를 정해 국민 대표성의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의 선거 경우는 50%, 지방선거의 경우는 40% 이상의 정족수를 넘어야 국민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보궐선거나 주민투표의 경우에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 국민 대표성을 강화하지 않으면 50% 이하의 투표율로도 지역구의 대표가 나올 수 있어 민주주의의 정당성이 약화됩니다. 최근 상반기 보궐선거에서 26.8%의 투표율로도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문제를 원칙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직접 민주주의 형태인 국민투표의 활용이 절실합니다.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국회의원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정권을 부여받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은 국민에게 마지막 추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적어도 국회와 대통령이 충돌해 폐기되는 법안이나 검수완박법 같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법이 국회를 통과할 때는 투표권자 20%가 동의하는 경우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정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이 뽑은 국회가 당리당량에 따른 밀어붙이식 법안 통과가 아니라 이런 폐해 자체를 원천으로 차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몇십 년째 미루고 있는 국민연금 개혁과 같은 주제는 국민투표의 회고에 국민이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해결 방법입니다. 셋째, 대표성의 강화를 위해서 투표를 의무제로 전환할 것을 제안합니다. 민주주의적 선거는 자유권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와 자율적 판단에만 의존할 경우 투표율이 극도로 낮아졌을 때 앞에서 언급했던 정족수, 즉 최저 투표율 제도가 포함되지 않을 경우 그 대표성이 극도로 약화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및 선거 지원을 위한 국제기구 인터내셔널 이데아가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세계 199개국 13%인 27개국이 의무투표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벨기에, 호주, 오스트리아 등과 같은 남미 국가들도 이에 해당합니다. 의무투표제의 장점은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공익 광고나 정당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동원도 부정선거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강제성을 부여해 선택의 자유를 박탈한다는 것이지만 대표성의 강화와 국민의 납세 의무 혹은 국방의 의무처럼 선거 의무를 부여할 경우 선거에 대한 국민성의 책임성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벨기에가 도입해 사용하는 공직 취업에 불이익을 준다거나 이태리가 도입해서 공공 서비스 접근을 제한하는 등은 이런 시민적 참여를 적극 권장하는 것이 벌금이나 징역형 같은 징벌적 처벌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더 좋은 대안은 국립박물관이나 공공시설, 국립공원 등 1일 무료 입장권이나 무료 주차권 등 지급적 아주 긍정적인 동기를 자극해서 권장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의무투표제와 같은 책임 참여형 민주주의를 구축할 수 있다면 최근의 일관적 추세인 유권자들의 선거 기피 현상을 해결할 수 있고 투표율에 따른 선거공학적 선거운동도 사라져 선거운동 비용도 획기적으로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넷째, 민주주의의 질 강화를 위한 민주주의 장관제나 대통령 직속 제도개혁위원회 설치를 제안합니다. 인권 강화, 성평등, 사회참여, 견제와 균형의 국립 권력 분립 등의 현안들이 제도적으로 알아줄 수
수 있어 민주주의의 질 자체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민주주의 장관직을 정부에 둘 경우 민주주의 제도의 결함을 수시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상시 제도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중립성을 보장한다면 제도개혁의 연습성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국회의 개원 및 정기국회 등원 거부를 할 수 없도록 국회 등원 거부 페널티를 도입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이 의권자들에게 유인받은 대리전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셈입니다. 등원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은 그 이름을 국회 웹사이트에 공개해 국민들에게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또한 등원에서 일한 만큼 지급하는 무노동, 무임금 법칙을 국회의원에게도 적용해야 합니다. 이것을 국회법에 개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국회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국민 눈높이의 정치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지구촌 두 개의 대륙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미중의 시기입니다. 당연히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식량,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인해서 경제도 엄청나게 어렵죠. 게다가 북한은 라자루스를 이용해서 비트코인을 해킹하고 이로 인해서 국제사회의 제재가 무력화되고 무기 개발 차단을 위해서 조처를 피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북한은 올해만 100여 차례 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지난 18일에는 ICBM 화성 18을 발사 훈련을 단행하는 등 한반도의 불안은 갈수록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지금 우리의 먹고 사는 일상이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서민들의 깊은 한숨은 좌절의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하루하루 버티기 힘든 소상공인들, 안정적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 좌절하고 아파하는 청년들,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대체 대출 이자는 언제까지 높아질 건지, 육아와 고된 직장으로 퍽퍽한 하루를 보내면서도 주택 문제와 미래 불안으로 결혼을 하지 못하는 젊은 청년들, 높은 사육비 문제로 하루하루 힘든 날을 보내는 젊은 세대의 젊은 부부들, 부족한 영웅으로 채용 박람회를 전전하는 베이비 부모들. 하지만 정치는 지금 내년 4월에 있을 총선만을 생각하면서 국민의 힘든 일상을 아랑곳하지 않고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이런 정치는 대체 누가 어루만져 줄 수 있을까요? 한국의 희망은 국민 편에 서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작동되지 않는 팔실체제를 고쳐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세계와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강하고 유능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역동적 미래와 더 좋은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해 저희와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